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 안정화, 구조화 방안 토론회, 긴급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사회복지시설 편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세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홍석태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박희승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전진숙 의원님, 조지연 의원님, 최보윤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주최하시고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에서 후원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규룡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임선호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이용자의 보호자이신 신은주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음 충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최수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박희승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보건복지 소속이어서 그래서 이제 돌봄 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긴급 돌봄 사업 안정화 구조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특히 소병훈 의원님, 최보윤 의원님, 조지현 의원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전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이어 현재 상임위가 변경되었지만 이전 의원실 간담회를 통해 약속드렸던 현장과의 소통을 끝까지 이행하고 긴급 돌봄 사업의 발전을 응원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은 잠시의 어려움이 아닌 매일 지속되는 삶의 과제입니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 혹은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가 없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긴급 돌봄 사업은 단순한 가사 돌봄 지원을 넘어 가장 절박한 순간 국가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는 핵심 안정망입니다. 긴급 돌봄 센터가 단기적인 사업 형태를 벗어나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고 현실적인 정원 및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구조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적 안목을 모아 긴급 돌봄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입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발달장애인 가정의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돌봄 사업 안정화, 구조화 방안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아주 매우 필요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혀 배려가 없었던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 보건복지 업무 보고를 봤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물론 보건복지부 질병안정청 식약처 여러 군데 보고를 받았지만 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뭔가 배려하고 뭔가 그분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임위 역할이 많은데요. 우리 우선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최부원 의원께서도 각별하게 저 같이 이제 보건복지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문제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법안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쪽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 이제 긴급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뭐 매일이 긴급이고 뭐 매 시간이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 될 건데 특별히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발달장애인들을 누군가 돌봐야 된다는 것, 근데 그런 문제를 누구든 생각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큰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애인은 국가가 옆에 있다, 국가가 함께 하고 있다, 보호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저희 국회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새겼다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보유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돌봄 사업 안정화, 구조화 방안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실에서 간담회 할 때 잠시 뵀었는데 또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회로 또 찾아오셨는데 그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우리 박희승 의원님과 또 전국 장애인 발달 돌봄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소병원 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장 발제자 토론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보호자의 입원, 사고, 경조사와 신체적, 심리적 소진으로 돌봄이 중단될 때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은 202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긴급돌봄센터를 두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1회 최대 7일, 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센터는 개소 1년 만에 재이용률 45%를 기록했고 대구센터는 만족도 조사 결과 98%, 재이용률 58%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긴급 돌봄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임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운영비 부족, 또 종사자 경력 미인정과 처우 문제, 또 인력난과 센터 휴업 등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이 지역과 수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저는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고요. 또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또 장애인 관련된 법안 소외에 있는 만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 예산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편입을 비롯한 후속 대책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이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든든한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이 최보용 공감 TV인데요. 저는 그 공감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서 넣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오늘 토론을 끝까지 다 듣고 가진 못하지만 내용을 다 통해서 받겠고요. 정말 함께 공감하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되고 앞으로도 그 공감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영석 의원님, 전진숙 의원님, 조지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함께해 주신 내빈과 참석자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받으신 대로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 치겠습니다. 긴급돌봄 화이팅! 발달장애인 화이팅! 하트하겠습니다. 오늘 조지현 의원님 축사를 못 들었죠. 네, 축사를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구 경북 공공기관 이전 촉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센터장님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희승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 계시다가 산자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산자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같은 상임위에 있으니까 아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최보윤 의원님과 또 우리 한지아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미애 우리 정책 수석 부대표까지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과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보건복지위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이 배정을 받았는데 이만희 위원장님께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자 다음 달 15일에 아마 오전에 다시 한번 자리를 뵙는 걸로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하겠고, 그리고 우리 임선호 서기관님 안 그래도 저희 방에서도 몇 번 자료 요구도 하고 이래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후원이라는 의미가 정말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도록 이분들의 어떤 센터의 어떤 법적 지위를 마련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복지위 아마 이만희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아마 앞으로 이 이슈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공이 이 토론을 주최한 만큼 복지부에서도 과감하게 넉넉하게 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서기관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이후 발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진행을 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룡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좌장을 맡은 중부대학교의 김기룡입니다. 이게 너무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또 이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의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한 목소리로 또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러니까 아마 좀 이것이 좀 더 제도화되고 또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꼭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바람으로 오늘 아마 다들 토론에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제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 오늘 아마 전체 순서는 뭐 안내 여기 자료집에 있는 대로 일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주제 발표가 이제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하실 거고, 또 5분의 이제 지정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마치는 시간이 3시 40분까지 마쳐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듯합니다. 빠듯해가지고 보니까 주제 발표도 10분 정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을 10분 만에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말씀을 좀 줄이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발달장애 긴급 돌봄 체계의 의미와 재구조와 방향을 주제로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김미옥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얼마나 관심이 또 많으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알 것 같아서 좀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분을 주셔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니까 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오늘은 실제로 이 긴급도입금 사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종사자와 또 이용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토론과 또 사례 발표를 통해서 더 그 극명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체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하고 앞으로 중장기 방향으로 어떻게 이 긴급돌봄을 좀 그림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번의 연구를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긴급돌봄 모형을 개발하는 그 연구를 2022년에 한 번, 23년 이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긴급돌봄과 관련돼서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긴급돌봄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요 2가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근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전반적인 이해와 운영 현황과 또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쟁점들 그리고 재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또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 목적이나 근거나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넣었던 거는 그만큼 긴급돌봄 사업이 다른 사업과의 그런 차이점,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서 되어 있고요. 2번째 19페이지 추진 경감이 체계를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3번의 연구 작업과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에 11월에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그 대책 그리고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의 요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돼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거여서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긴급 돌봄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어떤 사유로 긴급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료 2번,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그리고 재난체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가 방향성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포함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7일, 전체 30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 지원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을 넣었던 거는 긴급 돌봄이 굉장히 어렵다. 사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7일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부터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긴급돌봄에 그 입소하기 이전의 일상적인 패턴을 유지하도록 그 방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짧은 7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짧은 7일 동안에 다 이용자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긴급돌봄 사업의 난이도가 정말 극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노고를 꼭 애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운영 현황을 보면은요, 현황 및 이치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 남녀 유닛에서 34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치우쳐 있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정말 맨땅 헤딩하는 것처럼 정말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출발을 시켰고 그리고 사업 만족도도 대단히 높은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접근성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시설 특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이 주택의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법인 내 시설이나 아파트나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왜냐하면 긴급돌봄이 주거라는 이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점이 과연 사회복지 시설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로 되면 노유자 시설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등록된 경우가 29% 정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70%인데 왜 등록하지 못하냐면 빌라나 연립주택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저희가 시설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시설 면적도 굉장히 다양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이 임대 보증금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해 있습니다. 자, 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너무 말이 빠릅니까?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종사자나 이용자 특성을 보시면은요. 종사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계약 해지도 많고 또 아마 다 지금 오늘 그 어려움을 이후에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용자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령대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용 대상을 6세에서 65세까지 하고 있어서 사실 아동기를 지원하는 돌봄의 특성과 중장년기와 노령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령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긴급돌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입소 사유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신체적 정서적 소진이나 입원 치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소진의 예방을 통해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긴급돌봄 서비스, 이 긴급돌봄 시설이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미 이제 시범사업을 지나고 이제 본사업에 가면서 그러면 소진의 정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또 굉장히 소진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여서 객관적으로는 이분은 절대 소진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본인이 소진됐다면 소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중장기 방향에서는 고민을 하고 제가 좀 대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전행동 특성은 아마 굉장히 이 자리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전행동의 빈도가 거의 한 30% 이상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시고 또 도전행동에 대한 중재 필요 수준도 3점 만점에서 안전 위협 행동이나 기물파손 행동은 2.0이 높습니다. 3.0 만점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긴급돌봄에서 도전행동에 대한 이용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안전에 대한 그런 위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긴급돌봄 사업은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지만 가장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께는 숨 쉴 공간, 뭔가 이렇게 지쳐서 나 그만 포기해버릴래 이럴 때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박스 안에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신 걸 좀 넣었는데요. 숨 쉴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의미가 단순히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뭔가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돌봄 제공자, 그 가족에 대한 복지, 그 가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긴급돌봄의 그 서비스 대상을 저희가 산출할 때
단순히 발달장애인 10명 이게 아니고 그 10명 플러스 가족이 이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와 다름없다. 그래서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중에 자폐성 장애인들은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실제로 남성과 여성 유닛을 저희가 전국에 34개소를 균형 있게 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비어 있는데 남성은 입소가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유연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 이 중에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용자 건강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가 아까 도전행동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뭔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 같은 중복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요 의료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요 의료적인 부분을 어떻게 긴급하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 안전과 또 맞물리는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화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연구를 할 때 법학 교수님과 함께 실제로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화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모양새로 어떤 진도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설화의 장점은 명백하게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용의 안정이 있다거나 인력 확보에 조금 유리하다거나 그다음에 제한된 예산이 있는데 시설에 편입되면 모금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약 30%만 노유자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노유자 시설로 등록되지 못하는 연립주택 이런 데는 장소를 아마 이동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따른 부담이랄지 시설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시설화가 돼야 되지만 시점이나 형태나 어떤 루트를 밟아야 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이 시설화와 관련돼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개정하는 방안을 두 가지 다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나 할 때 유사 돌봄 시설이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장애인 복지의 전체 그림을 고려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소집만 긴급인가? 이런 거죠. 긴급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발달지원센터와 긴급돌봄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어떻게 잘 재정립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FGR 같은 걸 해보면 기능의 중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굉장히 행정적인 그 불편함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역 특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그 새로 그 신규 설치하는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급 돌봄은 정말 극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질의 돌봄 인력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사실 뭐 보수나 뭐 여러 가지 직원 복지나 기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예산이나 공간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게 저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긴급돌봄센터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애인 복지의 서비스의 전체 그림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발달장애인이 한국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복지 시스템 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균형과 연속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되는 거는 이 발달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과 좀 통합된 그 관리
분리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발달 장애인이 여기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이렇게 하지 않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긴급도입센터형 최중증 발달 장애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최중증 관련된 2개의 시범 사업 기관이 있는데요. 접근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현재 17개 시도를 활용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 체계 마련. 이거는 뭐 1시간을 얘기해도 할 것 같아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시설화 관련돼서 긴급돌봄센터만 딱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유사 돌봄시설과 함께 시설을 검토해야 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섯 번째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긴급돌봄센터를 제가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전국을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역별로 좀 상당히 편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운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마저도 8대 1대 1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요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최저기준 마련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분 좀 더 써도 될까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단기와 좀 중장기 운영 과제로 지금 형태의 지금 형태의 긴급돌봄을 운영할 때 좀 고려했던 거고요. 조금 한 3년, 5년을 제가 좀 내다봤을 때 앞으로 이 긴급돌봄이 장애인 복지 그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한 명의 사람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긴급이라는 용어를 좀 저희 서비스를 가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숏 브레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숏 브레이크를 제가 단기 돌봄이라고 번역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기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시 돌봄이라는 용어로 이 숏 브레이크를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금은 이제 사후에 뭔가 소진됐을 때 뭔가 정말 아플 때 이렇게 하지만 좀 예방의 그런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가지고 이 긴급돌봄의 숏 브레이크 일시 돌봄으로 설계되는 형태를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안해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7페이지 유형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돌봄 사업을 이제 제네릭 지금 보시면 일반형 지금 저희가 17개소 34개가 이런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전문형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2개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일반형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전국적인 어떤 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집중 지원형하고 빈자리 이용형하고 공동체 위탁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 이미 있는 사례들입니다. 집중 지원형은 현재는 30일만 이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최중증의 강도가 높다거나 뭐 이런 중증 장애인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간 집중된 지원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고요. 이 빈자리 이용형은 영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이 지금 탈시설화되면서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를 저희가 가봤는데 뭐 영국에도 있습니다. 그중에 방 하나를 이제 이런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걸로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할 때 발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이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공동체 위탁형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예방을 강조한 형태입니다. 영국의 쉐어드 라이브스 같은 거를 참고했는데요. 지역사회 안에서 긴급이나 일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좀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 위탁형은 지금 저희가 사후 대체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예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약간 패러다임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중에 하나로 가족이 정말 소진되기 전에 뭔가 이런 일시적인 돌봄을 통해서 가족과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안전한 돌봄을 좀 지속할 수 있다면
이런 지점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에 대해서 제가 통합형을 제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을 아까 드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긴급돌봄 사업이 얼마나 발달장애인에게 삶에 중요한 사업인지는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더 발전되고 여기 계신 많은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미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을 한 2.5배 정도 쓰셨는데요. 네, 그런데 너무 아쉽죠? 아쉽지 않으세요? 예. 저도 지금 그동안 또 수년간 이 관련된 연구를 계속 수행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고 또 이 구체적인 대안과 또 미래 방향까지 또 제시해 주셔가지고 아마 긴급돌봄 사업을 서비스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 마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께 시간을 좀 짧게 이렇게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의 목소리, 운영 현실과 구조적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김미연 센터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에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같이 고생했던 그 17개 센터장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신 돌보는 사업인데요. 서울센터는 23년도 하반기에 개소를 해서 이제 357일,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이제 147명을 626일, 그다음에 25년도에도 이제 또 1.5배 이상 확대를 했고 26년도는 지금 6개월 실적이 벌써 이제 134명의 400일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이용자가 이제 뭐 기간은 다르겠지만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사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이제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3년이 넘도록 사회복지 시설로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사회복지 시설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오늘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는 주말과 연휴를 포함해서 저희가 24시간 돌봄을 하고 하루 3끼를 조리사 영양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됩니다. 목욕, 신변 처리, 투약 관리, 야간 수면 지원까지를 해야 하는 사실상 초단기 거주시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제공기관, 수행기관 수준의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에 중증 뇌병변 장애인 긴급돌봄 한아름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대 피해 장애인 아동쉼터 이미 사회복지 시설로 이제 법정 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만 유일하게 이제 사업 지침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32페이지고요. 저희는 지침상 종사자 1명이 이용자 4명, 남녀 합쳐서 8명을 돌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24년도 시행 중인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1:1, 그리고 25년도 시범사업하고 있는 체중증 긴급돌봄 사업도 1:1입니다. 체중증 긴급돌봄 이용자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서울은 통계를 냈을 때 4분의 1 정도가 체중증 통합돌봄 선정되신 이용자분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8명이 3교대로 돌봄을 해야 되고 현재 남성 직원이 결혼 상태여서 7명이 지금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6세부터 65세까지 전 연령을 한 공간에서 돌봐야 합니다. 종사자 1명이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지침에 따라서 1:4 돌봄을 했습니다. 아동 보호자가 저희가 방임,
하고 아동 목욕 시간이 조금 길었다고 저희를 아동학대 신고하셔서 7개월간 경찰 조사 받았고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 7개월간 그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침체된 분위기, 그런 또 퇴사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대로 퇴사를 하면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직원 붙잡고 이제 이 무혐의까지는 왔었고요. 그리고 그 뭐 똑같이 보면 1대1, 뭐 4대1 뭐가 다를까 싶을 수 있는데 최중증 같은 경우는 1대1이지만 정원이 4명이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는 4명이 계신 거여서 돌아가면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휴게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실시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처우도 어려움이 마찬가지인데요. 23년도 시범사업부터 24, 5년 3년간 예산이 동결됐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최중증 이용자가 오는데 전문 수당 이제 옆에서는 받고 있는 걸 아는데 저희는 못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은 현재로는 80%만 인정이 되고 저희가 시설 신고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보험회사의 이제 시설 배상 책임 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 신고증이 없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이랑 이제 발달장애인 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는데요. 이게 공제회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보장 한도가 100만 원. 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보다가 안전사고가 이제 원인을 이제 누구의 이제 잘못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보호자께서는 그래도 이 돌봄하는 동안에 발생했던 사고기 때문에 긴급돌봄센터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6개월 동안 2천만 원 후원금 모금해서 감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나 발달장애 센터에 좀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해당 역할이 아니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33페이지입니다. 거주시설하고 단기시설은 동일 이용자의 교대 인력과 대체 인력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용자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자의 구성이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뭐 오후 근무자는 이제 사무실이 퇴근하면 1시간, 야간 근무자는 저희는 3시간 휴게 빼고 있는데요. 법정 휴게 시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 연휴에는 이제 사무실이 출근을 안 하면 돌봄 직원 1명이 온전히 상황을 전담해야 돼서 사실 실제 팀장 센터장이 퇴근을 하지 못하고 돌봄에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거는 응급 상황인데 저희가 새벽 3시부터 한 5시까지 이용자 한 분이 뭐 저희 공간에 있는 테이블 수납장 쓰러뜨리고 벽걸이 에어컨을 잡아 떼셨습니다. 다른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삼겹살을 구워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꼭 비빔국수를 만들어야지만 식사를 한다고 해서 보호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그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 식당 공간 갔다 오면 이제 뭐 테이블이 다 엎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드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 이제 화가 나셔서 음식을 집어 던지고 방충망 뜯고 이탈하려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또 재밌게 하라고 또 연휴 기간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미 6명이 예약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퇴소 준비를 다 하고 식사 준비, 인력 준비, 이분한테 어떤 공간이 맞을지 공간 세팅까지 다 해놨고요. 근데 4명은 입소하셨는데 2명은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뭐 식사, 인력 뭐 그래 잠깐 여유 있게 하자 했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아버지와 둘이 사시던 장애인이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3일 만에 발견이 돼서 경찰하고 같이 당일 입소를 하셨고요. 경찰이 이제 연휴 기간이니까 뭐 구청, 시청, 발달장애센터 아무하고도 통화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위험 무릎 수고 받았고요. 그 이후 바로 어머니가 하혈하셔서 응급실 가야 된다고 아이 잠깐만 맡아달라 그래서 또 입소를 했고요. 그 다음날 타해로 어머니가 지금 자녀가 타해에서 지금 밖에 도망 나와 있다. 빨리 지금 얘를 보내고 싶다 하셔서 입소해서 총 3명이 당일 입소했습니다. 유니트별 담당자 1명이 있을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안전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거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38페이지고요. 뭐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데 이제 보시면 욕구 표현, 그다음에 불편한 상황이 주된 이유거든요.
어떤 욕구이시고 뭐가 불편하실까요? 보호자의 상황에 의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 불편하고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도전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이것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고 자문도 받고 싶고 사례 회의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제 종사자 이제 개개인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일관되게 지원하고 같이 정보 좀 공유하게 잠깐 서비스 뭐 좀 이제 평가 기간처럼 이제 휴지하고 저희가 사례 회의나 좀 교육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중앙 답변이 24시간 운영이 근간이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할 수 없고 돌봄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하라는 답변 받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것에 따른 비용, 뭐 강사 섭외, 뭐 사실 뭐 할 수가 없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은 발달장애 인구가 3만 7천여 명으로 다른 시보다 이제 몇 배수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똑같이 한 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9나 그 뭐 병원 응급실 기능을 표방하는 사업인데 서울 전체에 119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만족도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는 계속 오셨던 이용자는 계속 재이용을 하고요. 소개로 신규 이용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센터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있는데 25개구의 어떤 전역에 있는 응급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서 그 기존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낮 활동을 저희도 이제 지속되게 존중하다 보니까 뭐 학교 뭐 낮 활동 그다음에 재발 치료 이런 거를 다 이동하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이동 건수도 네. 뭐 여기 자료 37페이지에 있어서 저희가 한 명이 운전하면 한 명이 보조자로 움직여야 돼서 사실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성별 이용자가 이제 한 유니트 이용자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이용자도 같이 탑승하셔서 같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성비가 남자가 66에서 70%고요. 사고도 전체 90%가 남성 자폐성 장애인한테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남성 사회복지사, 남성 돌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결혼이 지금 몇 년씩 지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신 남성분 3분이 모두 60대십니다. 그래서 남성 직원에 대한 어떤 요구가 계속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역시 그것 때문에 여자 직원분들이나 사무실이 계속 같이 돌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 저희는 이제 이 해결 방안을 좀 사회복지 시설이 되는 것에 좀 초점을 가져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발달장애인 돌봄도 저희 이제 국가 책임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되는 것과 더불어 또 지방에 이양이 돼서 시도별로 예산 차이에 대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비 지원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이제 저희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제안 사항인데요. 네, 35페이지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편입이 되면 대체 인력,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 주차도 안 되거든요. 장애인 주차, 뭐 공공요금 감면 이런 것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종사자 처우.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 기준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좀 종사자 처우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최중증 수당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중증 이용자가 만약에 입수한 경우에 지금 저희가 실적이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좀 적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어떤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중증 이용자 같은 경우에 좀 가중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비스 이용자가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된다면 네, 훨씬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휴게 시간 이제 이거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거 시한폭탄 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이제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지금 법인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수요가 많은 경우, 발달장애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좀 권역별로 센터가 있으면 좋겠고 조리 인력이 조금 필수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정말 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입분들이 계속 교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인건비가 현실화돼야 되고, 저희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작년보다 이용자는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어요. 수급자랑 차상위 분들은 이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고, 식비가 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기간이 오히려 예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많은 기간이 오히려 식비가 계속 나가서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는 좀 이 이상한 구조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센터는 3년 반 만에 발달장애 가족에겐 좀 없어서 안 될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24시간 이제 응급 대기하시면서 또 자신의 또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역할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 가족의 안녕과 또 행복과 쉼을 떠받치고 있는 전국 긴급 돌봄센터 직원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연 센터장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달장애 긴급돌봄센터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도 잘 들었고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김미옥 교수님께서도 정말 이 사업이 정말 그렇게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훌륭한 사업인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현실에 막혀, 제도에 막혀, 예산에 막혀, 여러 가지 또 인식에 부족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두 분의 발표자께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또 현장에 또 다양한 우리 또 전문가분들, 또 뭐 담당하시는 분들, 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다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이제 지정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은 크게 이제 5분이 오셨습니다. 차례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이은정 센터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배기현 팀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음 충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의 최수진 센터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보호자이신 신은주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서비스과의 임선호 서기관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5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30분 정도 있는데 한 5분 내외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이제 토론 말씀 이제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이은정 센터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은정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의 현장 경험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긴급돌봄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한 되게 힘든 부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3년간 저희의 긴급돌봄 센터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함께 헤쳐나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험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사회 서비스로 등장한 만큼 앞으로도 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떨리지만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국 긴급돌봄센터 자료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한 이용자는 6,646명, 그리고 누적 돌봄 제공 일수는 24,372일, 그리고 돌봄 공백을 해소한 가정은 2,549 가정입니다. 특히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23년도엔 507명에서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2,690명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3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3년 사업 초반기에는 코로나 이후 많은 위험이 존재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미연했던 가정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용자가 계속 늘어간다는 건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장애 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2023년부터 2025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 4,248명이 응답했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8점, 정말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돌봄센터 재유용률이 65.07%라는 점은 서비스의 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국 긴급돌봄 센터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긴급돌봄이 더 이상 선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위기에 강하고 평온한 일상에서는 두드러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위기와 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은 국내에 긴급돌봄이 유일무이하며 이 사업은 다른 서비스나 시설로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례로 단기보호시설이 존재하지만 이는 거주시설처럼 기능할 뿐 상시 열려있는 응급서비스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고되지 않는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 야간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갑자기 발생한 돌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인 만큼 저희는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유기적이고 중요한 서비스 전달 체계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위기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달장애 가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얼마나 앞장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성을 저희는 찾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4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긴급돌봄센터를 국가 돌봄 안전망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24시간 운영에 맞는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긴급돌봄센터는 야간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 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24시간 운영에 맞는 인력 기준과 운영비 현실화,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정적인 국비, 지방비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위기와 위험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긴급돌봄센터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80% 이상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셋째, 보호자와 이용자의 삶과 더불어 긴급돌봄센터에서 매일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삶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용자를 매번 마주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위험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여의치 않은 운영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정의 위기를 같이 해결해가는 사명감으로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1년에 10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며 지원하는 종사자들이 좀 더 위험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넷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복지관, 활동지원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 의료기관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발생한 순간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위기 이전부터 위기 이후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긴급돌봄센터에 이용자가 왔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이후에도 기존 이용기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긴급돌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안전망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로서 보다 서비스 성격이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저희 직원들이 잘 다녀오라고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얼굴이 지금 떠오르고 같이 오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도 이용자를 지원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지금 긴급돌봄 종사자들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업인지 17개 시도의 긴급돌봄센터 모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 물신양면 제도나 정책, 처우들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환호를 하시는지 알겠네요. 정말 긴급돌봄센터가 또는 긴급돌봄 사업이 요즘 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다른 어떤 서비스와도 대체될 수 없는 대체불가 서비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정말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이 필요한 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특히 국가 돌봄 안전망의 핵심 인프라로 확립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와 연계 강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토론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경상남도 발달장애 긴급돌봄센터의 백이현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발달장애 긴급돌봄센터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백이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일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시범사업 2023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계속 팀장이라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용자 돌봄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현장 실무진의 입장에서 긴급돌봄을 해봤을 때 느꼈던 경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고 짧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긴급돌봄센터의 김미연 첫 번째로 인력 관련된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긴급돌봄센터의 김미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 긴급돌봄센터의 인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원이 총 11명이고 센터장 1명, 돌봄 인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주간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유닛을 나눠 넣는 상황이거든요. 남자 유닛, 여자 유닛을 이렇게 나눠 넣는데 주간 인력은 1명만 배치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실무진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조가 1명이 원래 처음에 시범 사업을 진행할 땐 주간 인력이 2명이었거든요. 이게 1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가 유추해봤을 때는 돌봄 인력이 부족하니까 교대 인력,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쪽을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거를 구조를 변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1명이 추가가 된다 해도 총 인원은 9명밖에 안 됩니다.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1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교대 인력 총 인원은 9명이고 교대 인력이 3교대로 돌아갈 경우에는 총 4계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휴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계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4명 총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 돌봄 인력 1명 죄송합니다. 돌봄 인력 1명당 이용자는 총 4분을 돌보게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안정성 문제랑 하고 저희 종사자분들이 받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부분도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돌봄 인력 분들이 식사나 이런 것도 다 식사, 위생관리 이런 거 다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식사랑 위생관리를 하게 될 경우 추가로 인력이 없게 되면 관련해가지고 돌봄 인력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 빠지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안전상의 문제점 발생할 수가 있고 하고 위생관리를 위해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분들의 도전 행동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인력이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현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선 방안으로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14명 이상의 돌봄 인력이 제공이 되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많이도 바라지 않거든요. 3명에서 1개조가 될 수 있도록 현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최소한 휴게 시간은 저희 선생님들한테 보장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같이 일하는 입장으로서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1명이 쉬게 될 경우에 나머지 1명이 돌아가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닛이 2개니
최소한 3명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인력을 좀 배치를 해달라라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하고 두 번째인 걸로는 저희가 시설화가 되는 게 가장 좋지만 시설화가 당장 어렵다라고 하면 대체 인력을 저희 긴급 돌봄 센터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 인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병가를 쓰고 싶어도 선생님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세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통치문사업 때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그 인력이 없어가지고 총 병원에서는 2주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못 쉬고 나오셔서 돌봄을 제공하셨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많이 심각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중앙에다 요청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지원해 줄 수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 저희 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련하라. 대체 인력 인원을 우리 쪽에서 마련하라 긴급돌봄센터에서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도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이거는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고 두 번째 문제로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똑같습니다. 서울시 긴급돌봄센터랑 비슷한 게 저희도 발달장애인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총 800일 돌봄을 제공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특성이 좀 행동 샤워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자기가 갖고 있는 샤워 도구를 다 쓰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 상황을 처음에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 초기 상담에 대해서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새 걸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새 거가 한 번에 다 써버리면 그거가 다 소비가 됩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예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몇 번 왔다가 가시면 저희가 생각했는 3개월치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사놨는 비용이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소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소비되는 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변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새로 구성이 되었으면 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지금 예산이 8대 1대 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저희는 긴급돌봄 사업은 이용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추경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변동성으로 예산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세 번째로는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되게 넓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로 높은 넓은 권역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통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하고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경남 쪽에서도 인구수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게 동부 경남이다 보니까 김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경남에서도 부산 옆에 동부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서쪽 맨 끝에 있는 남해나 거창 그쪽 가는데 편도로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차로 가게 되면 올해도 거창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호자님이 차가 없으셔가지고 이용을 좀 하시기 좀 좀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송영은 지원을 다 해드린다라고 해서 지금 송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송영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적인 거고 하고 거창, 합천, 남해, 사천 이쪽 남쪽 서부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김해 쪽에 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올 수 있는 고속버스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하고 발달장애인 분들을 케어하시거나 뭐 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대중교통을 타서 몇 시간을 같이 타고 온다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다들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부 경북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하기 어렵다. 제가 서비스를 처음에 장시분 사업 때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 지역에 계시는 보호자님한테서 우리한테는 이 사업이 있어봤자 그냥 빚 좋은 개달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용 못한다 실질적으로.
발달 장애인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송영 100%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용률이 계속 서부 쪽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송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2명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영에 대한 돌봄 인력도 부족한데 송영을 하기 위해서 2명이 또 빠지게 되면 인력이 더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고 두 번째로는 이용자 정보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이용자가 초기 상담을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신데, 지원센터에서는 초기 상담을 아무리 잘 하고 상담을 잘 진행을 해도 보호자님이 숨기시거나 아니면 보호자님이 경험해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그 긴급돌봄 사업이랑 자체가 정보가 전혀 없고 라포 형성이 되지 않고 그 특성 파악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관련해 가지고 개선 방안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로는 저 식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식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 경남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케이터링 하는 업체가 24시간 365일 진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반찬 가게를 이용해서 지금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는 반찬을 갖고 오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는 송영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송영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고 송영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차량이 한 대를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외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차량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고 두 번째로 그 이용자 정보 부족 관련해서는 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이게 개인정보법이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마련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이용자든지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곳에서 전부 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인력이 충분하게 제공이 되면 식사 지원할 거에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력 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긴급돌봄 사업이 처음에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때 사태 때 발달장애 보호자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자녀랑 같이 그걸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두가 돼서 긴급돌봄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그런 거를 한 번 더 인지를 하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긴급돌봄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아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울컥거려서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서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지면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인혜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이 긴급 돌봄 사업에서의 인력 문제, 또 예산 문제, 또 식사, 송영, 또 정보 공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역시 또 잘 짚어주시고 대안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토론자로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이음 충북 체중증 발달장애인 종합돌봄센터의 최수진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를 토론자로 섭외하셨을 때 왜 내가 나가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충청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네가 그래도 1년 2개월은 네가 센터장으로서 몸소 겪어봤으니 그 어려움과 통합돌봄 사업의 내용들을 비교해달라 했을 때 두 개 다 난이도 최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긴급돌봄센터는 말 그대로 가장 본질적인 게 다수의 긴급돌봄 시설이 그렇듯이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특정의 발달장애인을 위기 상황에서 받아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휴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게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항상 여기 긴급돌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던 너는 빨간 날 쉬잖아. 이게 동일한 말이었어요. 너네는 빨간 날 쉬잖아. 너네는 저녁에 집에 가잖아. 저녁에 집에 좀 늦게 가긴 하는데 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쨌든 주어져야 되는 그 종사자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어쨌든 그런 휴식이라든지 개인의 시간, 사생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 긴급 돌봄 서비스 자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실은 이제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의 소진을 막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가족 지원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이용자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도 그만큼의 보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돌봄 얘기하면 항상 통합돌봄이든 긴급돌봄이든 똑같아요.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정도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 시행 초기부터 만족도가 높았고 실제로 3년간 이용을 하면서 이 이용률의 증가만큼 그 눈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수요가 실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 기존 인프라나 그 수요에 대응할 만한 확장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시범사업 초반보다 체중증 통합돌봄센터 2개에서 확장된 거 이외에는 사실상 기존에 계속 우리가 요구하던 부분은 다 여기 계신 발제자님들이나 토론장님들 똑같을 거고요. 3년이 지난 현재도 사실은 정원이나 지역별 접근성에 대한 문제, 남녀 분리 운영과 소수 인력의 구성으로 사실상 갑작스럽게 이용인분이 새벽 1시에도 저희도 오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저희 상황하고도 적합지도 않고 경찰이 그냥 데려다 주겠다. 경찰분한테도 저희가 가끔 전화를 받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대응을 하기 위한 한계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문제라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센터에 무슨 저희에게도 지금 보면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업 안내 하나로 지침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미비 자체가 처음 문제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도 센터장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종사자 수가 사실 종사자 정원의 반도 안 되는 센터도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돌봄 근간을 흔드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야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이제 기존의 체중증 대상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저희 보면 이제 긴급 돌봄 센터를 저희는 충북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 1시간 반 거리라서 그냥 지역에 있는 단기 돌봄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발달 장애인만 받는 것도 아니고 장애 종별, 장애 유형별, 연령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도 저희 이용인들 간다 그러면 3시간 이상은 못 돌봐드립니다. 승인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방학 때는 최소한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되어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수준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합돌봄센터에 아마 또 경험을 근거로 해서 또 긴급돌봄센터의 운영의 현실을 또 살펴보시니까 여러 가지의 또 한계와 문제점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되신 것 같고요. 그에 필요한 또 말씀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셔가지고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발달장애 보호자 신은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체중증 발달장애인 이명호의 엄마 신은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체중증 자폐 장애를 가진 24살짜리 명호와 늦둥이 비장애 둘째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업을 실제로 이용해 보며 느꼈던 단비 같은 고마움과 함께 현장의 부모들이 체감하는 아쉬운 장벽들 그리고 이를 넘어 진정한 긴급 돌봄으로 가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이 긴급 돌봄이 저에게 가져다 준 정말 구원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상을 치러야 하는데 체중증인 저희 명호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소음과 환경에서 견딜 수 없는 아이라 3일 동안 얘를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 하나 하는 아주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하면서 더욱더 감사했던 건 중간중간 또 돌봄 선생님께서 아이 사진과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어떤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곳이 아주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 상태나 시설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만 전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정말 단순한 돌봄을 넘어 위기 상황에 처한 발달 장애인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가족을 품기 위해 3가지 현장 개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리 소진 시 제출 서류 절차의 간소화와 현실화입니다. 늘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일지라도 때로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지침과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리적 소진으로 아이를 맡기려면 정신과 진단서나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의 소견서를 꼭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쳐있는 부모가 일일이 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제출해야 하는 한마디로 부모를 더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기관에서 아이를 보러 직접 오셨을 때 진행하셨던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절차를 꼭 완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비장애 형제 자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삶을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늦둥이 비장애 둘째 아이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큰 아이는 장시간의 이동이나 여행이 힘든 반면 둘째 아이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오빠를 데려갈 수도 맡길 곳도 없어 늘 둘째의 소원을 외면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는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 자매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돌봄의 사유의 폭을 넓혀 비장애 자녀의 양육 지원 및 가족 기능 회복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용 기간 연장, 인정 사유 확대, 그리고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의 경우 수술과 입원도 많으시지만 심리적 소진도 더 자주 더 많이 찾아옵니다. 1년에 30일의 이용일은 너무나 부족하니 최대 60일까지 이용일을 연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조사 지원 범위가 너무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라 부부 동반으로 꼭 참석해야 하고 주말이라 활동 보조인에게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조사 허용 기준의 문턱도 조금 낮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하루 3만 원, 일주일에 21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해 장애인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매달 높은 치료 재활비를 감당하는 부모들을 위해 본인 부담금 비율도 낮춰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 긴급 돌봄 사업은 가문성 단비와도 같이 감사한 사업입니다. 제도의 장벽을 조금만 낮춰주신다면 이 사업은 장애아를 둔 훨씬 더 많은 부모들에게 비교할 수 없이 큰 힘과 최후의 보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용 기간과 대상의 폭은 넓히며 비용 부담은 줄이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중증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참 저희 아이가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고충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업이라 할지라도 성형 의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 부모들이 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신은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예, 너무 고맙습니다. 또 앞에서는 계속 이제 그 제공자,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원주님께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어쨌든 이 긴급 돌봄 사업이 정말 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최후의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소중한 의미를 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좀 불편함이 좀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거나 이용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인정 사유를 확대한다거나 자부담을 경감한다거나 이런 이제 대안들을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이신데요. 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서비스과의 임선호 서기관님이십니다. 네. 예, 저도 소개받은 이제 임선호고요. 예, 긴급 돌봄 업무는 저도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앞에는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다음 재산관리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 업무 조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간 활동 방과 후 이제 긴급 돌봄 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방과 후 사실 규모적으로 보나 이렇게 지원 대상자의 어떤 그 규모나 어떤 파급력을 보면 사실 활동 서비스가 상당히 큽니다. 활동 지원은 가장 큰 서비스고요. 발달장애인을 꼭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근데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간 활동이나 방과 후도 19년에 만들어졌던 사업이어서 이제 아직 10년이 채 안 된 사업이고, 예, 긴급 돌봄센터는 아까 다들 이제 처음 시범 사업 하실 때부터 하셨으니까 이제 한 4년 정도의 차이에 이제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요. 근데 연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도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올해 2월달 말 3월달부터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느꼈던 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애로점이 있는 상황이나 또는 또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직접 이용하시는 이용자분,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그 의사소통 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이제 이 긴급돌봄센터의 어떤 현황, 그다음에 문제점, 애로사항, 우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직접 대화도 나누어 보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지난 이제 7월, 8월 달에는 현장도 직접 가봤었는데,
사실 오히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그동안 이런 이제 공식적인 기회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어떤 현재의 어떤 수준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해 주시는 뭐 물론 의원님을 통해서 관련된 자리가 마련이 되긴 했지만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 이하 이제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니드들이나 현장의 요구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까 그 조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제가 한 몇 번 의원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뭐 전반적인 어떤 토론 또는 기조 발표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청하고 또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접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돌아가서 그 접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를 지금 이제 현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떤 이 긴급돌봄센터의 그 오늘의 어떤 토론과 관련된 진행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정화 구조화잖아요. 안정화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단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안착시키는 단계인 거고 구조화는 이제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기반적인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긴급돌봄센터가 23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25년대 본사업으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체중증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도 지금 현재도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본 사업의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통합돌봄에 긴급돌봄이라는 표현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런 긴급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어떤 긴급돌봄인 거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지금은 부재한 상황인데 오늘 오셨던 조지현 의원님이 6월 8일 날 이제 긴급돌봄 서비스와 그다음에 긴급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관련된 법안, 아까 최보현 의원님도 공동 발의하셨다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재 의원님실에도 직접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발의는 안 됐는데 제가 어제 담당 비서관하고 통화했었을 때는 이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해서 아마 관련된 법안이 같이 발의가 되면 해당 복지위에서 이제 아마 같이 병행해서 논의가 될 것 같고 그거의 주된 내용은 사실 긴급돌봄 서비스가 과연 뭔지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센터의 설치 주체 그리고 센터를 누가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센터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원 보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그리고 기존에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17개 시도 17개의 사회복지법인, 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쪽이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과 규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해당 법안이 이제 이건 사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로 가기 위한 어떤 전초 단계는 아니고요.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행이 되는데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면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나 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부수적으로 해당 법은 그 시설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 센터라고 이제 통상 이제 표현하는데 탱상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준을
이제 법령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예,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추후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을 이제 검토할 때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기 때문에 그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그 이번 법 발의안과 함께 예, 복지부에서도 이제 관련된 시설 인력 기준, 서비스 최저 기준 뭐 이런 기준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전체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예,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속하게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경과를 좀 잘 말씀드렸고 현실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직접 당사자분 포함해서 6 교수님 기조 발제까지 포함해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종사자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처우 수준이라든지 시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운영비 예산 인력의 그다음에 뭐 정원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상해 폭행과 관련된 어떤 안전상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이 긴급돌봄센터 안에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를 푼다고 해서 한꺼번에 뭐 그게 실타래처럼 모든 걸 다 풀어주는 맞는 키는 아닙니다. 제도와 함께 그와 관련된 어떤 예산적 지원, 그다음에 뭐 인력의 지원, 그다음에 그와 뭐 부수에서 관련된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때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게 단기만에 해소할 수 있는 또 사안들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고 어떤 것들의 어떤 좀 더 우선 방점을 두고 예, 나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우는 알고 있습니다. 처우도 제가 뭐 많이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또는 중앙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관련된 현황 자료들을 받았는데 뭐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종사자분들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급에 맞는 예, 호봉이죠. 호봉에 맞는 것 정도의 어떤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당 기관들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어떤 야간 근로나 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어떤 수당들이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중 긴급돌봄센터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또 긴급돌봄센터에 비해서 또 처우가 더 낮습니다. 예, 처우가 더 낮아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긴급돌봄센터의 어떤 최종중 긴급돌봄센터의 어떤 문제점도 종사자의 어떤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 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채용 곤란이나 많은 뭐 잦은 이직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도 전체 긴급돌봄센터가 정원이 187명인데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40명 정도, 40명 언저리 계속 그 언저리에서 지금 정원 현원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기간당 1명에서 2명은 결혼이라고 보시면 되는 실정이고요. 뭐 경력을 다 인정해주지 못하는 또 뭐 정원을 호봉이 삭감되는 본인의 경무 경력에 비해서 호봉이 삭감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은 센터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문제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사회복지 시설로서 있던 전환에 대한 부분 또 뭐 고민해야 될 접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긴급돌봄센터 또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우선 스텝을 밟아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제도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인력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장의 어떤 여건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기조 발제에서도 있었다시피 만약 좀 더 나은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 이 과연 이제 현재의 어떤 긴급돌봄센터의 어떤 시설적 물리적 여건들이 이제 시설로서 있던 전환할 수 있는 여건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 그럼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은 어떤 것들인지는 현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긴급돌봄 사업과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그 발표하시면서 또는 토론자로서 이렇게 말씀 주셨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의 현황들을 고려한 어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물리적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특히 광역 단위 도의 단계로 가게 되면 뭐 아까 실제로 종사하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령에 뭐 1시간 반씩 이렇게 걸리고 해서 사실 도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인접 지역에 좀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돌봄센터 17개 시도는 있는데 일단 체중증도 지금 아직 2개소밖에 없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일단 체중증 긴급돌봄센터는 내년에 이제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소를 확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긴급돌봄센터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제 이용하시는 남성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서 좀 제도상의 어떤 개선 방안들은 저희들이 좀 돌아가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거는 이제 체중증을 같이 운영하시는 시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긴급돌봄센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 11명이거든요. 11명이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 교대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서 근무를 하시면 중간에 발생하는 어떤 공백 시간들 또는 뭐 다른 어떤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활동들 때문에 돌봄의 공백,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안전사고의 어떤 위험들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구체적으로 14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14명은 긴급돌봄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종사자의 어떤 휴게 시간이나 인권 보호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력 정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돌봄센터 체중증도 1대1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3명이긴 하지만 그쪽도 지금 남녀 유닛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원도 조금 늘리고 당연히 이제 정원이 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이제 그 종사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어서 체중증 긴급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그쪽도 지금 최소 17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확대, 즉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센터 운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체중증하고 그 일반 긴급돌봄센터 같이 운영하시는 곳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내년에 몇 개소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체중증과 그 일반 긴급돌봄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대구 경북처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좀 통합 운영을 체제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거는 추후에 좀 만들어지면 같이 현장 센터장님들이나 좀 종사자분들 모시고 의견을 좀 들어서 조금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운영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이제 처우 개선, 그다음에 제도 개선 아까 우리 실제 이용하시는 부모님 이용일수 확대라든지 본인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혼자 임의로 물론 그걸 넓히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용하시는 횟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고 기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용일수를 늘리는 것 또한 지금 현재의 어떤 인력 구조, 인력의 어떤
운영 구조를 가지고 과연 이제 현장이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늘려서 보다 많은 돌봄이 사각지대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좀 단계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주셨던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의논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감면도 제가 지금 기초차상위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근데 지금 아직 한부모도 저희가 감면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선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도 지금 저희들 못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립운둔 청년들 그러니까 뭐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돌보는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해당 법에는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요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돌봄 청년,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용료 부분 면제 또는 뭐 일정 부분 감면 이런 부분들도 폭을 넓혀가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게 현장에서 뭐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수준이면 적정한 수준은 적정한 범위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이용일수 또는 본인 부담 감면 기타 아까 그 비장애 가족도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건데 조국 개선 부분인데요. 조국 개선은 일단 제가 듣기로는 뭐 그건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는데 기획예산처럼 모든 이제 저들 돌봄 인력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인력의 어떤 난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보사연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한 부분은 일단 가장 힘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중증 통합 돌봄이랑 그다음에 긴급 돌봄은 이제 가장 최상의 고난이도 고강도의 돌봄 영역으로 해서 아마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의 구체적인 어떤 그 값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서 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고난이도에 대한 어떤 돌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들은 뭐 현장뿐만 아니라 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든 또 이렇게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서 처우 개선은 계속 이렇게 좀 현실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력은 제가 한번 중소원에 중앙사회서비스부문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중앙사회서비스부문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인맥을 통해서 조금 대체 인력 지원이 안 되겠는지 요청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이제 허들이 있어가지고 당장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는데 대체 인력으로 조금 뭐 일정 많은 대체 인력이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매칭 인력들이 항상 한 60% 정도가 결혼인 상태여서 원할 때 바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매칭되는 인력이 없어서 대체 인력을 신청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어떻게 시도 단위라도 조금 이렇게 뭐 커터라도 해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뭐 종사자분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의 경력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는 이제 후봉이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딱 맞춰서 이렇게 현실화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뭐 일을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이제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실 예산 사업 중에서는 제일 힘듭니다. 그게 하나가 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모든 사업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건비 수준 또는 뭐 필요한 경우에 어떤 수당, 전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원이 되거나 현실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 전환이 마지막인데요.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교수님께서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 전환은 좀 아까 기조발제에서도 일부 있었지만 장단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도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가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 또 입장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뭐 지자체 입장인지 또는 직접 종사하시는 종사자의 입장인지 기관의 입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전환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일단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법적 근거를 가장 먼저 만든 다음에 사실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을 하려면 한 15가지 정도의 의무 요건이 있습니다. 의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수준, 긴급돌봄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환경, 그다음 기능들을 고려했었을 때 일정 부분 충족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추후 정비가 필요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사항이 다 충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만약에 구비가 되더라도 그런 이제 가장 큰 게 아까 시설 물리적인 시설 노이자 시설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해야 될 선제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또 하나의 또 걸림돌은 이게 사회복지 시설은 지방이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담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원칙이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 아까 그 토론 내용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특정한 수준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전환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 부처마다 너무 복지부가 제일 많이 있고요. 뭐 장애인, 노인, 아동, 뭐 그다음에 여가부 여성, 뭐 한부모 시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의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시설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9개였는데 올해 하나 늘어서 10개 시설 종류만 국비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거든요. 보통 국비 지원 비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 지자체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재정 자립도 등도 사실 좀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래서 조금 시설 전환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부터 조금 스텝을 밟아가면서 뭐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준비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 당장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하셔서 뭐 주차도 같이 하실 수 있고 공공요금 감면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어떤 처우도 개선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시설로서의 전환은 조금의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법이 된다고 해서 시설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전환에 대한 또 전환에 대한 내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또 갖춰야 될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제가 복지부에서는 좀 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이제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처우 개선, 그다음에 뭐 물리적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좀 불합리한 부분들 또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부터 조금 이렇게 먼저 접근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좀 더 긴급 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조금 더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뭐 토론문 또는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고 최대한 제가 이제 답변 드렸는데 아마 많이 위험하시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긴급돌봄센터 내용들을 같이 의논하고 복지부랑 같이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도록 복지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와, 임선호 서기관님이 제일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근데 너무너무 여기 나온 오늘 모든 발표와 토론에 나온 다양한 이 제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서 또 현실과 또 실제로 또 해결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부분들은 또 접근 가능한 부분대로 또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원래 이제 끝마쳐야 될 시간이거든요. 원래 3시 40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몇 시까지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또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더 이상 시간을 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4시 1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끝내 한 6분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꼭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두 분만 받고 여기 우리 오늘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과 센터장님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꼭 이 말을 꼭 하고 가고 싶다. 아니면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다 해결되셨어요? 아까 서기관님 말씀해 주신 걸로.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어쨌든 지금 발달장애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또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정부가 동의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진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처우 개선이나 인력 확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향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설화 문제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뭐 질문 없으시니까요. 그럼 아까 이제 토론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제 발표하신 김미옥 교수님과 김미아 센터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현안을 고민하고 특히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신다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잖아요. 앞으로 함께 또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 21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사업 정말 매력 있고 진짜 필요하고 또 즉각적인 어떤 저희 보람이 느껴지는 굉장히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힘 잃지 마시고 이제 저도 맨날 도망가고 싶은데요. 조금 더 버텨볼 테니까 다 같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분도 일어나시지 않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이 긴급 돌봄에 대한 뜨거운 관심 확인했습니다. 아마 뜨거운 관심 오늘 서기관님도 꼭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담을 안고 또 돌아가셔서 아마 더 좋은 제도와 어떤 서비스를 또 잘 만들어 주시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긴급 돌봄 사업의 또 발전을 위해서 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